이 사진 보면 이제 뭐 모르는 국민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카톡이나 음성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검찰이니 또 민주당이 또 다른데 이제 일반 언론인이 많이들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발언하게 됨으로써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의혹을 했었냐, 있었냐라는 건데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이제 의회 형사적 이제 판결을 받게 되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 미온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불법 허위 연루조사 관련이 있느냐? 있었죠. 이 건이 특혜 거래됐냐? 예, 공천도 해주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국가산단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있었냐? 있었죠. 수사고의 지연이 일선 개입 위험이 있었죠. 다 있었던 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무마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사들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또한 이제 명태균 씨가 밀어서 이제 검사를 들어왔던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게 특검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발의가 올라간 상황인데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니까 거부권을 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27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요한데 특검법 이건 뭐 거부권 할 것 같고요. K칩스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 중요하고 에너지 3법입니다. 꾸준히 방패정법에서 연구처분 시설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이런 것들 풀어주는 거고요. 공중협박죄, 온라인 살인 예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협박하고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정신건강지원법 이제 하늘이법과 연관된 거고 AI 교과서 감사 요구안입니다. 도대체 AI 교과서를 누가 하려고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방통위 의사는 3인 이상 통해서 지금 이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2인으로 운영되는 거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영화 비디오법입니다. 사연가 입장은 부과금에 대해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 보게 되면 대우조선 해영의 파업에 대해서 2022년이라고 특검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대우조선 해영 하게 되면 이제 이제 하나에서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제 넘어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과거 선박 점검하고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법 파업 멈춰라라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시작되게 돼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해영 파업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명태균 씨가 파업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이제 녹취록에 이것도 이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입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다 들어가 있었던 게 하나의 명태균 씨가 어떤 지역의 뭐 황태자니 뭐 경남의 황태자 이런 말을 하게 됨으로써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이제 연락을 걸고 이렇게 처리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사이버 성폭력 문제 있던 자경단입니다. 아마 조주빈의 사례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자경단에 대해서 이슈가 될 줄 아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게 금방 처리가 됐거든요. 물론 너무 이슈하는 것보다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잘 됐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성폭행, 이제 말도 안 되는 성폭행 영상이나 그런 스너프 무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시스템이 이랬다라고 합니다.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인데 집사가 없었대요. 승급 가능한데 아직 없었고, 그러니 이쪽에서 경쟁적으로 올라간데 여기 보세요. 16세 남성도 8명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성착취물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목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와서 성착취물을 찍거나 협박을 한 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영상을 판매하는 시스템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경단 조직도가 이렇게 있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자경단이 이렇게 자경단이라는 이름 쓰는 게 참 쓰레기 같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국내 최대 피해를 이제 성폭행 피해를 이제 줬었던 이제 성착취물 제작하는 범죄 조직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다시피 텔레그램 수사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경찰 수사 요청하면 공문 작성해서 검토 자료 제공을 하겠다. 텔레그램이 어떤 불법의 온상처럼 마약 거래라든지 또는 성착취물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한라인 계열 통해서 이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있죠. 일평균 약 3회씩 이렇게 되고 협조율이 90%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기나 협박, 성폭행처럼 마약관리법인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서 이제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 그룹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서 나온 거라 저희가 시대고시에서 이걸 뭐 공개적으로 이것을 막 보여주고 오히려 알리려는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다시피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됐던 자료들에 대해서 옮겨놓은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끔찍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범죄단체 등 조직 기소 사례예요. 지금처럼 이제 어떤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큰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이제 구성원들 활동하게 되면 그냥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사례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차 사기, 온라인 성범죄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조주빈 일당 8명에 대해서 유죄학 정황이 되고 형량도 때렸죠. 여기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마약 사례, 전세 사기 같은 거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있고요. 투자 리딩방 같은 경우도 주식코인 고수인 보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있는 것도 있고 임창정이라는 연예인이 또 관련되어 있었던 그것도 비슷한 사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범죄단체 조직 범죄로 이제 보고 자경단 전체를 권고한 거에 대해서 전 정말 그래도 빠르게 움직인 경찰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막는 것이 더 큰 상황이겠죠. 자, 일본 우익의 흐름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 대해서 차량으로 거기에 뛰어들거나 주변은 완전히 이제 우익들이 통제를 하고 거리를 이제 막아서는 사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이제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익들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본답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막부말기 메이지 시기에서 이제 조당 양의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복벽주의라 그래서 과거 이제 왕권을 그대로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닌 게 새로운 시대로 바뀐 현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지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진짜 보수는 맞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 국민에게 피해를 주겠다 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가 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아시아 갖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쪽이 아시아를 점령하려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베리아 획득이나 기타 등 인도 독립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이거는 정당하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된 거고요. 전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국 우익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계속 이런 신우익 세력들의 이런 우익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뭐 독도에 대한 얘기나 한국에 대한 어떤 망언들이 계속 지속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스쿠니 시사참여도 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이다라고 이제 붙이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하는데 보수 꼴통이죠. 예. 지금 보다시피 이제 그 기념관, 이제 기념관에서 보자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와서 뛰어들어서 하게 됐고 이 앞에다 길을 막게 돼서 하는 거죠. 여기 한국, 영국, 윤봉길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항의 활동이라는 의미로 격화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있는 게 여기서 막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주민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이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사진 보시게 되면 차량 테러에 인해서 자동차로 이렇게 뛰어들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떤 이제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청산하고 이렇게라는 걸 해서 이런 몇몇 세력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일본 전체를 이거 갖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반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죠. 이게 조세이 탄광입니다만 실제 이제 바다 밑에 탄광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수몰이 됨으로써 환기구가 막혀버리고 숨도 못 쉬고 완전히 망가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세이 탄광에 대해서 실제로 과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고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수몰사고로 1306명이 이제 여기서 목숨을 유명을 달리한 사례가 있었죠. 일본 내부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한국인이 와서 이렇게 됐었어도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일본 위해서 그러니까 친일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혼을 달래주는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일본 내부적으로 이것을 계속 말을 꺼냈던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걸 반대하고 이게 왜 그러냐인데 일본 국가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것이나 뭐 할 수 없다 이래서 변명을 대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진짜
그래서 조세이 탄광에 대해서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날 좋아지고 벚꽃 있다 그래서 일본 많이 가고 하게 되는데, 뭐 가는 거는 자유긴 합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여기 광주 광산군가요? 거기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흉기 난동을 한 거예요. 경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흉기를 꺼내서 끝난 게 아니라 흉기를 휘둘렀고 다쳤습니다. 경찰들이. 어떻게 되냐면 테이저건으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껍게 이제 외투를 입고 있다 보니까 테이저건이 안에까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흉기 난동에서 경찰들이 칼로 찌르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탄을 꺼내서 하게 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실탄 써야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걸 보호하고 한다는 건 절대 안 되고 경찰한테 칼을 휘두를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반인들은 어떤 짓을 할까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그대 소속 이제 경찰이 이제 흉기로 2차례나 찔렸어요. 찔렸기 때문에 이제 이 총기를 사용했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병이 이송됐었는데 이거 갖고 그 누구도 이러한 경찰의 실탄 사용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나라 어떤 실탄 사용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걸 지금의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이저건 사용이 굉장히 일반화됐었고 이 테이저건의 성능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이것이 작동되지 않거나 이럴 상황이 됐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피의자의 사망이라는 게 안타까운 사고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한 공무수행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실탄 테이저건 사용 추이가 보다시피 테이저건 사용은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근데 실탄 사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게 뉴스가 됐던 거죠. 실탄 사용이 이렇다라는 건 도대체 오죽했길래 실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경찰들이 이런 실탄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서나 기타 등등이나 왜 사용했는지 여기서 이런 상황밖에 없는지 이걸 다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탄 사용 꺼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탄이 너무 남용되는 건 옳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의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테이저건인데요. 한국인 전자충격기라고 그래서 저위험 대체총기예요. 저위험이라고 해서 이 제압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용했지 시간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비상살상 사상에 보통당 10분의 1순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무게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거의 특징입니다. 여기 테이저건 보면 X26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K칩스법 통과 시 투자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K칩스법 통과됐었고 아까 우리 이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세액공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당 경감 효과를 늘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안에 비해서 국회안이 훨씬 더 이게 높았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게 공제를 되게 되면 세액이니까 국가 입장에서 세액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다시피 이게 부담 경감 효과도 이렇게 된가 동시에 보다시피 투자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더 맞았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세금을 더 받아? 이걸 더 받으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성장을 통해서 반도체만 지금 하나 앞서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아시피 국내 투자액은 유대는 투자자금 순유출액입니다. 외부로 나가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K칩스법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 중에 하나죠. 이게 또 관련이 있는 게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하나가 바로 우리 근무 시간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첨단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두려고 했었던 것이 하나가 특징이 되겠죠. 이 예외 규정이 뭐가 있냐면 업무 기준에 대해서 이런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직이 들어가 있고 전문직이 들어가 있죠. 이래서 주 684달러 이상 소위 말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받기 때문에 대우를 받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게 받고 적게 일하겠다. 선택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이런 52시간에 잡혀 있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 이런 문제가 되죠. 보다시피 금융상품 개발, 딜러, 애널리스트, 신상품 영역 이런 식으로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이런 블루칼라들이 아닌 화이트칼라 입장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 보다시피 1,075만 원이니까 이제 1억 이상이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영시간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시간만큼 딱 정한다. 영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고착화되기 위해선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 내가 봐줄 때는 확실하게 일한다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임금제 지금 나와 있어요. 포괄임금 같은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외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결제 시 미리 예상된 걸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액을 지급하겠다. 딱 액수 얼마 할게. 이런 몇 시까지 일할게. 라는 것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일종의 정액급, 정액수당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 포괄임금 계약에 추가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너무 잘 돼서 이제 줄 수도 있습니다만 임금계약 유효 인정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가 지급에 대해서 시간 산정이 안 될 거, 계약에 넘어간 거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포괄임금제 명시 합의가 처음에 있어서 더 줄 때는 약속한 대로 줘야 된다라는 것이 포괄임금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란 목록 아래 실제로 야간 근무나 막 추가 근무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근로계 쪽에서, 노동계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포괄임금제가 뭔지는 알고 하셔야 되고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한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휴전이 됐는데 이거 맞나라고 했는데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주일쯤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됐고 위안편을 주둔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휴전이 감독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안에다 군대를 빼야 되잖아요. 안 빼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 현황 볼까요? 레바논 3,800명인데 이스라엘이 뭡니다? 90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걸 갖고 막 똑같이 피해를 봤다 생각하기 쉽죠. 부상자 복귀 15,807명 이상.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국가 입장에서 레바논 이스라엘군 철수를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뭐 이스라엘가 정말 극우 중에 극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전 진짜 이스라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상상처럼 뭐 그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감정은 없었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은 뭐라 그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발원지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공습이 이렇게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3월 22일 또 레바논 남부 공습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2월 18일 철수전 만료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격한 게 또 어디냐면 민간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부대나 이런 데시 아니라 민간이나 병원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 중동 관련 합의 내용 보자면 지금 보다시피 2002년 사우디 평화, 제네바 협약, 중동 평화 로드맵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원해주고 제네바 협약의 난민 문제 생각해주고 독립국가 3단계 이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중동 평화 로드맵에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하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원래 이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곳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자기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돼서 지금 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데 뭐 말을 듣나요? 뭐. 자, 중앙선거관리는 고위간부 자녀채용 특혜 의혹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자녀채용 특혜 의혹 보도하게 되고 간부 4명 수사하다 보니까 전수조사 착수 들어갑니다. 근데 봤더니 채용한 28명 고발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7명이 여기서 조사하게 되고 감사결 발표해서 선관위 직무 감찰 권한 없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가정채용 청당이나 인사채용 청당자도 이게 되게 많은데 선관위가 어떤 기관인지 알아야 돼요. 헌법재판소하고 비슷합니다. 바로 뭐냐면 3인 3의 상권 몰입을 상징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 어디 한층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이제 중립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자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검찰총장 이제 외교부 채용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아마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이제 소위 말 우리 고위층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878건 규정 위반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선관위가 딱 뜨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람을 모집할 때 재학 조건이나 경력에 대해서 할 때 그 자녀에 맞춰서 경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 자체 세점 방안에 사신 방안에 대해서 소크리 투표,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하겠다는데 외부 전문가 6명, 내부 1명인데 이게 정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관위 사무처 내부 인력 14명을 구성하고 이거 지금 바꾸겠다는데 이 자식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서 나왔는데 설치 취재 전원 외부 의원, 그 내부 의원 절대 없이 이런 의견 제가 없이 외부에서 판단했는데 이 외부도 당연히 여기에 연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중앙선관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강영훈 감사관에 책까지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감사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감찰 기관입니다.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3사 중에 사원부 같은 역할이죠. 실제로 이제 내부의 왕족들까지 검사했던 사원부 역할인 것처럼 감사원은 어떤 그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감사 기관이지만 대통령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과거에 뭐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어디든지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감사 대상 기관의 문제점 개선 방안 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하는 일이 직무태반, 비위, 비리 저지르는 거 이런 거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고요. 세금에 대한 사용 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고 예산 쓰임새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이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게 될 경우 이후에 이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국회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이게 완전히 탄핵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부터 미리 막는다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항공업체와 든 안전경영에 대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 이건 LCC가 아닙니다. LCC가 아닌데 지금 보다시피 이런 컨트롤 타워나 기타 등 이거 문제점 해결하겠다. 아시아나 일 많았죠. 정비공학 화물들 이런 거 만든 거랑 항공기 자동화 맞춰 훈련, 해련 패러다임 변화시키겠다. 안전교육이 사실 이전까지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죠. 저번 때 다른 것 중에 하나고 에어부산 화재 사건 미리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일단 항공사고 나타나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이제 안전경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비행기나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여기서 재빨리 대처하는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내부적으로 이제 가져가지 못하는 게 이제 완전히 법이 바뀌어서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 보다시피 초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입 불가라는 거 있고 수량 무관화해서 절대 안 된다. 몸에 지나거나 좌석 알주머니에 지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위쪽에 선반에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반에 넣게 될 때 불나면 책임 못 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단자에 테이프 부착해서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내 반입 철차례에서 반드시 항공사 승인 거쳐서 보안 검색까지 하고 그다음에 탑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선반 보관 금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도 한번 또 이제 사고가 있어서 불이 타서 이제 됐었죠. 이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집에서 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기서 있어요.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입니다. 실제 보게 되면 뭐 736만의 제주항공 압도적이었고 543 TA나 진해, 어부산, 에어서울까지 쭉 있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 항공수, 이제 항공객 이용수만 따지면 역전할 정도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비용 인공산당이 기존 항공권 비용에서 저렴했었고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사실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파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성장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고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많아져서 서로 경쟁에서 좋아지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안전에 좀 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일시전 인질 석방이에요. 또 이스라엘이죠. 하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인질에 대해서 지금 포함했었을 때 석방자 석방 인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인원이 좀 다르죠. 인원이 좀 다른 게 이스라엘이 그만큼 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지 240명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인원 주고 서로하고 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휴전 합의다라고 하게 되는 게 실제 1월 15일 날 이제 하게 됨으로써 19일 날 발표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승관자 1000여 명 풀어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에 하는 거 보게 되면 풀더라도 언제든지 또 무슨 공격을 가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있고 소위 말하는 국제인도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걸 어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력 비거에 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정규군 예비군에서 63만 명이거든요. 여기 병력 최대 3만 명입니다. 근데 특수부대하니까 좀 다르다라고 했지만 인원 자체가 지금 급이 다르죠. 21배에다가 핵무기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는 미사일 최대 1만 기 있습니다. 전투기 개수가 지금 이거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방위비 지출이 234원이 여기 인간 방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승부를 했었을 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도 옳은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원 중단이나 봉쇄를 통해서 일반 민간인까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인도법은요, 국제법 중에 하나로서 전쟁 무력 지원 사항을 규율한 인도법, 그 국제인도법입니다. 국제법 사항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고, 무력 충돌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게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한다. 즉 전쟁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는 거고, 국제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평화, 전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영구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국제인도법, 국제법 중에 하나다.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HMM 매출 나와 있죠.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5년 전까지도 그랬네요. 하이닉스에서 맨날 뭐가 있었냐면 삼성 쪽에 이제 타진해서 이제 이직하려고 삼성 가려고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삼성에서 하이닉스 알아보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 안 좋아지면 하이닉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와 삼성 주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TSMC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의 종류인데요. 반도체 보시면 메모리가 지금 있고 비메모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종류의 롬과 램인데 이쪽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롬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램에 대해서는 이제 전력이 빠지게 되면 지워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D램과 S램의 차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죠. 낸드 플래시는 이제 전원이 꺼져 데이터가 남아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하드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게 SD 카드나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다시피 데이터가 항상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 이게 유지가 잘 될수록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삼성이 나름대로 여기 유명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4천만 고객점 뭐 알리에 넘겼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에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뭐 저도 이제 썼었습니다만 애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애플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되자면 진짜 얘네들 이 한국이란 나라에 진짜 못됐게 했어요. 근데 많이들 쓰죠. 물어봅니다. 예쁘잖아요. 다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네 정말 진짜 나빠요.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안 주고 하는데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니네들을 가혹하게 대하는데 니네들 우리 걸 이렇게 많이 사니?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나의 정보를 중국에다 넘겨버린 게 또 이쪽인 NSF라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 구매 내용이나 이 신용 정도나 얼마나 많이 사고 능력이 이걸 알리에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정보 가져간 게 여러분의 보안이 아니에요. 애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질 또한 게 또 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전체 고객 신용 정보를 다 줘버리고, 신용 정보 NSP 스코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고 여기에 점수 수준이나 등급 같은 거 다 넘겨준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플 일괄교제 시스템 고객별 신용 점수를 다 주게 되고, 여기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제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다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리페이에서 지금 카카오페이를 활용하게 되고 신용정보 제공 그대로 다 주게 되니까 해외 가맹점 이거 사서 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쓰잖아요. 연관이 카카오페이 사게 되면 이게 다 정보가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요 이게 또 둔감해졌어. 내 정보를 쓴다라는 것에서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과징금이 83억입니다. 이거 굉장히 적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1,000억 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 애플코리아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당 나이 찾기 서비스. 자, 이게 뭐냐면요. 처음까지 들어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이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왜 차별하냐면 우리나라만 안 줬어요.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나 폰이 어디 있거나 이런 걸 찾는 걸 있는데 한국만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면 한국의 이제 자사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나 보니까 이건 자사에 물어봐야 된다. 대리인 같은 경우 홍보 마케팅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왜 이걸 안 주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가격도 유명하잖아요. 딴 데다 다운해가지고 경쟁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제 가격 동결 올리는 데가 한국이고요.
또 한국 그런 전략이에요. 너네 비싸야 사잖아 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비싸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만하지만 또 살 거잖아 니네는. 이렇게 되는 게 애플식 방식입니다. 전 또 하나는 이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갈 때마다 올라가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지?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설을 가야 되지? 그 사설 가는 건 또 비웃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게 되는 거랑 예, 저도 이제 애플을 썼었는데 이제 그걸 2년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은 내가 이걸 왜 이런 스몰 당해야 되지? 제 부인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데이터 농기가 본인이 익숙해져서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익숙해져서라는 것 때문에 다시 연결해서 삼성폰이나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쉽지 않아서라고 할 텐데 애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유기업 규제 한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폭거를 하고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삼성이 더 폰을 잘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데 벌써 이미지가 이제 어린애들한테 구워지는 거죠. 이 소매력 아직 구매력이 없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플 아이폰을 안 사주게 되면 부모가 날 싫어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삼성폰을 써라라는 국위선양 뭐 애국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좀 이상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애플 카페 NSF 스코어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애플 기준에 따른 개인 시정 평가예요. 가치 결제는 애플 개인 시정 평가 시스템 만들어라. 아니면 알리 잘하더라. 알리한테 이거 주더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주고 하게 되니까 카카오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는 거고 애플페이 하면서 전부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막 맨날 막 비밀번호 바꿔가면서 2단계 인증하고 막 보호를 했었는데 얘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생한 거 상관없이 주는데 어쩔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는데 시킨 대로 했더니 그냥 지네가 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여기에 뭐 대책 마련하겠다는데 문제는 얘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것 중에 하나고 카카오페이는 정말 한국 기업이지만 정말 뭐 이런 말 양아치 기업 뭐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문화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짓을 이제 애플이 했으면 그걸 비판하고 보호해 주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걸 흉내내서 한 게 카카오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우한과 이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사 용어 마지막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